작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앞으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현재 투자자들의 고심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월가에서는 monster, 즉 괴물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도대체 왜 나오고 있는 건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시장에서도 지금 각종 경고음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수차례 진단해 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주 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분위기 때는 이렇게 나오는 용어들을 좀 예. 우리 시청자분이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그 몬스터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괴물이라는 표현을 나왔는데요. 예.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에서 월가를 비롯해서 미국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관심이 높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미국 주식 신중을 기해달라 할 때는 국내 증권사가 미국 주식을 많이 밀 때 그때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직후서부터 모든 지표가 고평가되어 있다. 그 지표 얘기는 좀 오늘은 안 하고요. 그래서 일부 돈 냄새에 잘 맞는 선두 헤지 펀드들은 예. 미국 증시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뚜렷한 대체 시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가 좀 예. 달러 지수에서 저평가 이렇게 매력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하는 이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이제 지난 그 주말이었었죠. 이 캐서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예. 들었겠습니다는 과거에 방송할 때 미국의 증시가 모든 지표로 고평가되어 있다면 이 거품 분계가 뭐가 단초가 될까 하는 것이 시청자분이랑 같이 이렇게 풀어왔었는데요. 12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만싸다 표시 나올 만큼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예. 몬스타 충격이라 하는데요. 3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금리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예. 10년물 금리 우리 김재현 PD께서 발빠르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요즘 그 김재현 PD가 가장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시장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 밤새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30년물을 보겠습니다. 예. 마감 지수는 4.9입니다. 근데 장중에 이것이 5%를 그렇죠. 돌파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증시에서 5% 돌파는 진짜 몬스터 표현할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의 취임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 보니까 예. 이 트럼프 뭐 홍해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는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좀 약간 몬스터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개인 예. 표정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춤추는데 지난 주말에 춤추는데 이렇게 카터 전 대통령 애도일에 춤추는 이런 모습이 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그렇죠. 시각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 몬스터로 희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몬스터로 비유화되는 트럼프가 어느 방향으로 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렇죠. 이런 각도에서 미국의 월가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쪽에 알려져 있는 월가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몬스터, 괴물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벌써부터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던데 1월은 우선 뭐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바로 그 대목이죠. 지난 주말에는 고용 몬스터가 나왔고 예. 이번 주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CPI 몬스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항상 뭐든지 그렇게 불안한 심리가 있을 때는 예. 그런 쪽에 연관시켜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번 벌써부터 1월 그 FOMC 회의가 이렇게 고용지표가 나오고 있는 이후에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1월 달은 작년 12월과 할리서 두 가지 양대 시나리오가 있었죠. 예. 시청자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가져가고 1월 달에 동결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12월 달에 동결해 놓고 1월 달에 인하를 갈 것이냐. 그렇죠. 이 양대 시나리오를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금리를 내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시나리오를 보면 금리가 동결은 기정사실화됐다. 근데 문제는 바로 파월의 발언입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10월 이후서부터 미국의 물가가 비교적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2.4%까지 떨어져서 목표세에 근접해서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느냐. 이것이 작년 9월 달에 피벗을 0.5%포인트 인하했던 가장 큰 배경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덧 11월 달에 2개월 후에 2.7%까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홍익과가 전해주셨습니다는 사실 그 1년 후에 미국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가 예. 3.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3%까지 올라갔습니다. 3% 때. 이 또한 그 국제금리 5% 이상으로 미국에서 보면 CPI라든가 이런 물가 지표가 3%대는 굉장히 예. 공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벌써부터 작년 9월 이후에 뒤늦게 추진했던 금리 인하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당신네들은 금리를 내리느냐 해서 벌써 볼 것 실수가 얘기가 나오는 이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 자 파월 입장에서는 사실 11월 달에도 그랬습니다는 물가가 올라가는데 당신네들 왜 피보를 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9월 달에는 경기가 침체된다. 그 미리 방지한다. 근데 예. 그거 안 됐죠? 근데 왜? 고용 지표가 안 좋다. 근데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예. 파월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여부의 지속 여부에서는 마지막 버팀목으로 세웠던 것이 파월이 만약 논리가 궁핍반성의 고용 지표가 문제다 하는데 이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왔거든요. 예. 먼사처럼.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흘러내리는 거죠. 그것이 뭐냐? 지금의 미국 상황이 다르게 됐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점도표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 12월 점도표가 시장에 한 차례 충격을 줬었죠. 이번에 나오게 될 이 3월 점도표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대 지표에 해당되는 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CPI가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3%대까지 나올 수가 있는 개인적으로 보면 작년 11월 달에 2.7%니까 예. 작년 12월이 이번에 발표되는 거죠. 그렇죠. 볼 때는 한 2.8에서 2.9로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데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또 12월 달에 인플레 관련된 지표를 보면 3%까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전도표 얘기 나오는 거죠. 예. 전도표 분기별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년 12월에 전도표의 파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9월 전도표 올해 4차례 금리 인하했습니다. 예. 자, 작년 말에 4.25를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3.25가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책금리. 그래서 증권사들이 그때 약달러가 된다. 그다음에 모두가 채권 투자 유망하다. 채권 관련된 ETF 상품이다.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니까 주가 올라간다. 그리고 올해 그 증시 전망 미국 증시 그래도 미국 증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탕이 됐죠. 예. 근데 12월에 전도표 파동이 있었죠. 자막이 넘어가겠습니다. 12월에 전도표 파동이 굉장히 충격을 줬었죠. 자, 12월 전도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전도표 올해 4번에서 2차례 이내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차례 이내, 2차례가 아니라 2차례 이내다. 자, 중립금리가 3.4에서 3.9% 올라간다면 2차례 되겠습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플레 추세라든가 고용지표가 하면 2차례 이내라는 말씀을 표시했습니다. 예. 지금은 동결까지는 이제 연중 내내 동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달러 약세가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됐죠. 달러 인덱스 지난 주말에 110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국채 투자했더라면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한번 보십시오. 국채 투자한 사람들 지금 망연자실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글로벌 페이지 아주 탑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에 점도표가 작년 9월 달 대비해서 3.4에서 3.9로 나왔습니다. 미시간에 1년 후에 3.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 고용지표가 완전 고용수지 4.1%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의 점도표에 중립금리가 3.4, 3.9에서 지금은 4.1 내지는 4.2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올해 금리 동결이 그렇죠. 안 되는 예. 거죠. 금리는 내리는 게 없죠. 이게 올해 특색적이면 금리를 내린다. 작년에 9월에 다양했으니까 금리 인하 국면은 금리 인상 국가 마찬가지 1년 이상 지속되지 않느냐. 한데
우리는 벌써부터 이런 시각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글로벌 IB들의 의견에 보니까 올해 한 차례도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금리 동결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2월 고용 지표가 만사라고 나오고 나니 있어요. 예.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의 올해 그 연준의 정책금리, 기준금리 이렇게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진다. 5월 2로 늘어진다. 트럼프의 초기 모습을 보고 금리도 인하할 것인지 오히려 거꾸로 인상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그래서 금리 변경 시기는 5월 이후로 간다. 예. 대체로 1월 달서부터 금리 인하가 계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이게 5월 2로 넘어간다. 두 번째는 12월 고용 지표를 계기로 해서 금리 인하 폭이 대체로 보면 모든 글로벌 평균을 보면 두 차례 정도 상향됐습니다. 인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금리 예. 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것. 모파, 그다음에 도이치방크는 올해 1월 달에 금리가 동결이 아니라 연중 내내 올해 중에는 금리 동결.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도 올해 아까 그 캐서분이 전해주셨습니다는 세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축소는 이런 움직임에서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 폭을 두 차례 상향되도록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하 시기를 뒤쳐다 보니까 올해 포트폴리오는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새해 들어서 며칠 됐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며칠 됐습니까? 오늘 13일이죠? 이런 상태에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뭐냐, 벌써부터 올해 투자자들한테 레터로서 내줬던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정하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이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올해 포페스는 뭐냐, 지난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현금 비중을 높였다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있습니다는 결국 월가 내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버펫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자. 그럼 버펫은 뭐냐? 주식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름다운 가격에 사야 된다. 이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수정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대체 시장은 있느냐? 아직까지는 대체 시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악재를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김채민 PD랑 같이 해서 이때 고점 상승 차이를 한번 실어 주십사 하면 그 위로부터 미국 증시가 한 7에서 8%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떨어져서 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때 주식을 사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 하다가 주가가 한 7에서 8% 들어왔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지 않느냐? 내가 예측한 대로 맞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투자에서 실패한 거죠. 그때 사실 차익 실어놓고 다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샀더라면 얼마나 더 투자 수익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가에서 몬스터, 괴물을 둘러싼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몬스터를 트럼프에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트럼프에 의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또 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게 국채금리죠. 지금 예. 국채금리에서 다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채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증시의 몬스터는 트럼프에 의해서 몬스터가 더 크게 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만만치 않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 대목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페드 입장에서는 앞서 올해 1월 달에 FOMC 회의 3월 점도표에 대해서 결국 양대 책무지표, 늘 맨데이트를 보면 고용지표 좋죠? 그다음에 물가도 지금 재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트럼프 자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자체적으로 보면 인플레 지표에서 보면 트럼프할 인플레 지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잘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페드조차도 작년 12월에 올해 PCE 통화자책의 잣대가 되는 이러한 PCE를 2.1에서 2.5%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 폭이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축소된다는 것과 거의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국채 수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인이 굉장히 큰 겁니다. 국채 수급상을 다음 자막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첫 실현 1월 20일 날 연방국채 상한에 34조 달러에 도달하죠.
이게 도달합니다. 예. 너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4.8%까지 지금 육박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가지로 트럼프 정부가 취임 초기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연방국채 상한 이 조정 폐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 대목에 주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폐지한다. 예. 그러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될까? 폐지하면 디폴트 위험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데,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소득세 폐지한다. 표심을 위해서 소득세 폐지한다. 법인세 인하했는데, 자, 폐지해? 그러면 당장은 뭐냐? 연방국채 상한의 폐지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은 극복하겠죠. 근데 당신은 뭐냐? 들어올 거 안 들어오게 하고 쓰겠다 하면 폐지하는 게 시장으로부터는 더 불안하게 불안 심리를 예. 조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목이 지금 트럼프가 오가지도 못하는 이런 대목이 해당된다 그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기본입니다. 많이 쓰면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자체적으로 인플레 요인이 많고 또 국채 수급상에서는 당장 걸리는 게 연방부채 상한에 걸려 있고 예. 그것이 취임이든 아니면 올해 2월달 엑스 부도 상황이든 그리고 다른 3대 평가된도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겠다는 이런 이렇게 경고가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결국 양대 지표에서 먼살을 말했던 국채금리 상승세가 트럼프에서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 하는 이런 시각들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국채 금리가 이 증시의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5%를 돌파하기도 했었고 10년물은 지금 4.8%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5% 공포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5% 공포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10월 달입니다. 그때 5년물과 10년물 전부 뭐냐? 5%를 돌파했습니다. 2년물까지 더했습니다. 예. 그때 상황 잠시 볼게요. 지금과 비슷하죠. 달러 인덱스 그때 114가죠. 킹 달러, 갓 달러.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예. 갔습니다. 그때 고금리 강달러 이 쇼크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 속에서도 왜냐하면 2022년 3월 금리 인상 속에서도 오르던 미국 증시가 꺾이게 됐죠. 이때죠.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얘기. 그런 상황.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냐? 지금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라든가 30년 국채성이 이미 5%를 돌파했습니다. 국채금리는 마감지수로 4.95로 나지만 장중에는 5%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5% 공포가 엄포한다는 얘기죠. 자, 모기지에 의해서 30년물에 의해서 다음 순서는 어떨까? 10년물이 되겠죠. 10년물에 4.8%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4.8%뭔 미래입니까? 지난주 출발이 4.56이었습니다. 예. 불과 일주 만에 20bp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CPI가 높게 나오면 5% 돌파 안 할까? 먼 미래입니까? 먼 미래 되지 않죠. 이게 미국 사람들이 자꾸 모기지 5% 돌파, 30년물 5% 돌파, 10년물 5% 돌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2년물까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5% 돌파가 엄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 과정에서 지난주에 실업률 4.1% 고용이 먼사라 표현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이번 주에 CPI 3% 돌파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3. 그다음에 10년물 금리 5% 돌파하는 게 아니야 해서 5.3 공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5.3 먼스터 기물이다. 뒤쪽에 빨간 줄이 되어 있습니다. 5.3 먼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의 앞날을 위해서는 이 국채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될 텐데요. 이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의 어깨에 달려 있다 이런 시각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피봇을 지속하는 여부가 예.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증시에 이렇게 갈림길에 있을 때 다시 이것을 회복세우느냐 아니면 더 떨어지냐 이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봇은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다? 통화정책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정책도 통화정책이 있는 겁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채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금리의 하락을 통해서 국채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시청자분 아시죠? 그러면 재정정책 측면에서 국채 수급을 조정해서 이것을 국채금리를 안정시켜야 되죠. 예.
이게 피봇에 대한 기대를 살리는 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자 2020년 10월 달에도 미국의 단기금리 5%, 10년물 금리 5%, 증시 무너져 했을 때 페드 입장이라든가 파월은 그때 신뢰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국채금리를 안정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이 문제를 안정시켜서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안정을 하고 지금까지 상승세를 바탕으로 했던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 보면 2022년 10월과 같은 상황이 이렇게 그러한 상황을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피벗을 통해서 국채금리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근데 문제는 미국의 국채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시장은 만만치 않거든요. 지난 9월 이후에 정책 금리를 100bp 내렸습니다는 미국의 국채 금리는 거꾸로 120bp 지난 주말까지 120bp 올렸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차기 재무장관 베센트의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베센트의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옐런 장관은 이 국채 금리를 잘 안정시켰는데 과연 베센트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베센트와 제닛 옐런과의 과거 이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제닛 옐런은 사실 페드서부터 1990년서부터 사실 이사서부터 부의장까지 해서 페드 의장까지 갖춘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무장관도 바이든 정부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알이 이골이 날 만큼 시장을 통해서 정책금리를 잘 조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베센트가 지금 2020년 10월 것처럼 국채금리 안정을 그것이 QRI든 분기별 기간 조정이든 아니면 마이백 계획이든 이런 걸 통해서 국채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베센트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통화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통화치가 떨어지는 바이든 같이 떨어져 엔화 같이 떨어지는 데 돈 버는 사람은 전형적인 투기꾼입니다. 저기 투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상황은 알지 모르더라도 시장의 상황은 투기적 생애를 다하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왜냐 정책 당국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조정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패션을 그리고 있다. 이게 월가의 지금의 심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때 상황이랑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